부모를 성장시키는 책이 있는 곳, 새담 책방.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1장. 당신만의 상처받은 아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상호의존증은 일종의 정체성 상실의 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호의존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증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관계에서 주로 생겨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족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중독자의 음주량에 따라서 나머지 가족들이 맞춰가는 상호의존적인 상태가 된다. 술이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경계하면서 그것에 적응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인간의 본능상 일시적인 상태로는 가능하나 계속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지 못한 채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증이며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증상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행동들이 보여주는 것은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야 할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공격적 행동.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착하고 또 오랫동안 고통을 인내해온 사람들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곤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 상처받은 아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과 잔인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의 경우를 보자.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유태인 지주의 사생아였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학대받으면서 자란 이 아이는 결국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가장 극단적인 잔인성을 자행했다. 그러고 보니 도슨이라는 내담자가 생각난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찾아왔었던 그는 당시에 나이트클럽의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상담 때마다 그는 주간에 직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한 번은 그의 한 손님의 턱을 때려 무슨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동안 그는 그 손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결국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 손님은 그의 주위에서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당 기간 동안 그는 늘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해왔다. 가해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모든 어린 아이는 적어도 성장 초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들이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 없이는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나라는 개체로 서기 전까진 우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랑받고 환영받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육자들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적 욕구들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필요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나됨이라는 자존감은 심각한 상처를 받을 것이다.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손상된 내면 아이는 애정과 관심, 사랑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에 어른이 된 자기를 망쳐버릴 것이다. 또한 내면 아이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어른이 되어서 모든 관계들을 파괴해버린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중심적인 성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어른이 아닌 아이의 욕구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부모가 필요하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의 욕구는 의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채워져야만 한다. 신뢰의 문제. 양육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린아이는 깊은 불신의 뿌리를 아는 채로 성장하게 된다. 아이에게 이 세상은 아주 위험하고 적대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경계와 통제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다 결국 이렇게 믿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날 다치게 하거나 해칠 수 없을 거야. 극단적인 통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통제는 중독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나를 찾아온 내담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두려워 일주일 내내 오랜 시간을 일만 하면서 보냈다. 그는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었다. 그가 내게 왔을 때는 이미 대장의 궤양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통제는 심각한 관계적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 없는 것이다. 친밀감이라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뢰의 감정 장애는 위의 예쁨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결정권은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만 무조건 믿는 것이다. 이들은 남들이 속이기 쉬운 순진한 그런 얼굴을 하고는 사람들을 그냥 믿어버린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옆에 찰싹 붙어 있거나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보호벽을 쌓고는 스스로를 외롭게 고립시켜버린다. 표출된 행동과 내면적 행동.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하는가?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이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감정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도록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도 같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움직임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만큼 이 힘은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한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격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분노를 무기로 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게 된다. 두려움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에게 일종의 분별력을 주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쳐올 때 두려움은 이러한 징후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를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 도피처를 찾도록 이끈다. 내면적 행동. 어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학대를 자기 스스로에게 표출하는 것을 내면적 행동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벌을 받았던 방식대로 자기에게 벌을 준다. 내가 아는 한 남성은 실수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곤 한다. 이 바보야,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 수 있냐? 라는 말로 자신을 비판하면서 괴롭힌다. 어쩔 때는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렸을 때 잘못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마술적인 믿음. 아이들의 사고는 마술적이다. 바늘 끝에 서봐. 주문을 외우면 유정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줄 거야. 마술은 어떤 말이나 몸짓 또는 행동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역기능적인 부모는 아이들의 이런 마술적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바로 마술적인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보라. 너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가 한 짓 때문에 이 엄마 속이 타겠다. 넌 아빠를 화나게 하는 게 그렇게 재밌니? 마술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말도 있다.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내담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녀는 32세였고 벌써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얼마나 마술적인 믿음인가.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친밀감 장애. 많은 성인 아이들은 혼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거절할까 두려워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고립시켜버린다. 또 어떤 이들은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자신이 속해 있는 파괴적인 집단을 떠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헤르키머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 패턴은 한 여성과 미친 듯이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가 그 여성과 가까워져서 친밀한 관계가 된 다음에는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녀에게서 천천히 멀어지면서 그 여성의 단점들을 적어놓는 목록을 만든다. 그리고 헤르키머는 이걸 가지고 그가 만나던 여자들과 작은 싸움을 시작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의 파트너들은 화가 나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돌아져 버린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그들은 다시 강렬하게 만나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곤 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헤르키머가 다시 그들의 관계에 식상해지기 전까지 지속되고 결국 그는 또다시 싸움을 걸었다가 거리를 두었다가 하는 일들을 거듭 반복하곤 했다. 무질서한 행동. 훈련이 안 된 무질서한 내면 아이는 제멋대로이다.
반항적이며 빈둥거리거나 늑장 부리고 자기 욕구가 빨리 충족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고 고집을 피운다. 또한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 지나치게 규율적인 아이는 융통성이 없거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지나치게 억제되었거나 순종적이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질서한 모습과 지나치게 규율적인 모습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고 있다.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각종 중독과 중독적인 행동들의 주 원인이다. 나의 경우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역시 알코올 중독자였던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날 버렸다. 나는 아버지에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며 나와 함께 지낸 적도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10대에는 아버지가 없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가출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남자다움을 증명하려고 술을 마시고 외춘을 하기도 했다. 15세부터 30세까지 나는 중독적으로 술을 마시며 마약을 했다. 그러다 1965년 12월 11일에 이 모든 것을 끊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중독적인 행동들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술이나 마약과 같은 화학적인 것들에 대한 중독은 멈춰졌지만 나는 중독적으로 담배를 피웠고 중독적으로 일하고 중독적으로 먹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행동의 원인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더 넓은 맥락에서 중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독은 삶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기분 전환을 가져오는 감정적 대체물에 대한 병리적 관계이다. 섭식 중독은 가장 극적인 기분 변화를 가져온다. 알코올, 마약, 음식 등은 기분을 바꾸는 고유의 화학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다. 활동 중독, 인지 중독, 감정 중독, 물건 중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독적인 활동에는 일, 쇼핑, 도박, 섹스, 종교적인 의식 등이 있다. 사실 어떤 활동도 기분을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산만하게 함으로써 기분을 변화시킨다. 사고의 왜곡. 유명한 발달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아이들을 인지적 이방인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절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사고 특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양극적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식이다. 아이들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감정적인 논리로 설명하려는 데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식으로 느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법,
즉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또 생각에 대해서도 느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모든 상황을 개인화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뭔가 나한테 잘못이 된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심한 학대로 받아들여진다. 자기 중심성은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결코 윤리적으로 이기주의라는 표식이 아니다. 아이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아이의 성장 발달에서 필요한 의존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내면 아이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종종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표현하는 걸 본다. 미국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절대론자들의 생각이 그 예이다. 공허감.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공허감과 같은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성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 우울감은 아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남겨둔 채 거짓 자아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진정한 자아를 버린 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상태를 나는 영혼의 구멍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자아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 욕구, 바램을 잃게 된다. 그 대신에 거짓 자아가 요구하는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보편적인 거짓 자아의 모습이다. 착한 여자 역시 절대로 분노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의 진정한 자아는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막 자기의 모습을 찾기 시작한 사람은 마치 길가에 서서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았다 하고 그 당시 자신의 상태를 표현했다.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만성적인 우울의 한 형태로 마치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영원히 애도하는 것과 같다. 모든 성인 아이들은 어떤 형태이든 좋지 않은 만성적인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 공허감은 또한 무관심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성인 아이들로부터 인생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다는 불평을 듣곤 한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흥미롭게 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성인 아이들은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허감은 아주 오래된 치통과도 같다.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땐 누구나 자기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심리치료사로서 상담 장면에서 이런 내담자들의 자기 중심성을 다루어 나가다 보면 종종 화가 난다. 그래서 오죽하면 동료 상담자들에게 혹시 내가 화가 나서 상담실에서 나가는 걸 보면 잠깐 시간 있느냐는 식으로 말을 걸어 날 불러세우고 진정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염의 범주들은 인간을 속박하는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다. 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른이 된 당신의 현재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치는지를 당신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